어떻게 그 소식 듣고 가신 겁니까? 예, 그날 아마 제가 제일 빨리 가서 그때는 아무도 막지 않더라고요. 예. 제 아내가 운전한 차를 타고 음. 국회로 갔습니다. 그날 제가 최재형 목사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네. 서울의 소리와 함께 그날 아침에 있었어요. 아. 제가 변호인으로서 같이 참관해가지고 예. 서울경찰청에 가서 포렌식 참관하고 있는데 이게 메시지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그냥 국회로 먼저 가자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그 감옥에서 나와서 보소로 나와 있는 상태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자유롭지 않으셨을 텐데 심정이 좀 어땠어요, 그날? 그 그 12월 3일 날 3일 날. 달려갔을 때. 5.18이 생각이 났죠. 5.18. 제가 80년 5월 예. 제가 광주 대동고등학교 3학년 시절이었거든요. 예. 네, 그때의 심정에서 제가 항상 저 인생에 저에게 던지는 화두가 5월 27일 새벽 4시에 계엄군이 도청을 진압할 때 문제학 소년처럼 친구를 버리지 않고 도청을 지킬 자신이 있는가, 윤상원 선배와 함께 산호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게 지금도 화두입니다, 사실. 네, 그래서 이날은 가서 죽으려면 죽자라는 생각으로 갔고 헬기가 막 내리는 걸 보니까 그 5.18 생각이 나서 섬뜩하죠. 예. 제 아내한테는 차 밑에 좀 숨어 있어라, 불 꺼놓고 차에 나오지 말고. 나는 그 계엄군단한테 뛰어갔죠. 아유 참. 예. 아무튼 뭐 그날의 심정 예, 함께 떠올려 보면서 대담 시사하겠습니다. 그 윤석열이 재판 좀 제대로 안 받고 있어요. 또 수사하러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고 뭐 네, 네. 러닝 셔츠 바람에 들어누웠다 뭐 이런 얘기도 듣는데 그 얼마 전에 심평 변호사가 윤석열 접견 나오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뭐 1.8평방의 골판지 책상 위에 쪼그리고 앉아서 간신히 식사를 하고 최소한의 운동도 할 수 없다. 방에 자리에 누우면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생지옥이다. 뭐 이런 야만적인 인권 탄압의 방지를 위해 미국 등의 개입을 촉구한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얼마 전까지 감옥을 사셨던 마당에서 누구보다 좀 화가 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감옥이 호텔이 아닌데 힘들죠. 예. 당연히 감옥은 힘든 곳이죠. 그런데 예. 제가 반문하고 싶은 것은 저희가 1985년도에 제가 연대 학생회장 시절에 학생운동으로 구속이 됐는데 예. 그때는 서대문구 현조동 101번지 그랬죠. 지금 이제 역사박물관으로 바뀌었습니다만 붉은 벽돌로 만들어진 일제시대 그 건물 제가 구사하 23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걸 다 외우고 있네 그냥. 다 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0.75평 독방에 뺑기통과 오줌통을 놓고 맞아요. 살았는데 뺑기통이라 그랬죠. 그에 비하면 정말 천국 같죠. 물론 힘듭니다. 대신 예. 지금 서울구치소는 별도 화장실이 있고 변기가 있고 수세식 변기가 있고 물을 틀면 그 물이 나와서 물을 끼얹으면서 샤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저는 6.7제곱미터 방에 있었는데 네. 윤석열은 10.7제곱미터 방에 있거든요. 오. 일반 수용자들 4명이 있는 방입니다. 제가 내일 모레 변호인 접견하러 갑니다. 서울구치소에. 예. 윤석열을 만나러 간 건 아니고 예. 그 선라이즈 사건으로 지금 구속돼 있는 이상열 씨하고 그다음에 김홍희라고 해양경찰청장인데 네. 그 서해 공무원 아 예. 사건으로 문재인 정부 마지막 청장이었는데 기소된 분입니다. 예. 그래서 그 두 분을 접견하러 가는데 이분들은 이성열 씨 이분도 한 6명 있는데 지금 그 이 더운데 칼잠 자고 있어요. 아이고. 그에 비하면 윤석열은 상대적으로 훨씬 좋은 조건이죠. 뭐 운동도 안 시켜준다는데 사실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운동은 할 수 있어. 하루에 원래 법적으로 하게 돼 있고 하루 1시간씩 그죠? 아마 윤석열 씨는 변호인 접견하느라고 못 갔을 거예요. 변호인 접견을 보통 하루에 한 3명 이상씩 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변호인 접견도 일반 변호인 접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듣기로는 네. 장소 변경 접견실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별도로 아주 에어컨 시원하게 나오고 예. 구치소 그 직원들이 있는 사무 공간에 있거든요. 특별 접견. 그렇죠. 거기서 계속 한 걸로 보여집니다. 보통 하루 평균 6시간 이상 했다 그러니까 거의 낮에는 시원한 에어컨 나온 데서 변호인 접견한 거 아닙니까? 참 윤석열 얘기 나오면 점점 더 화가 나니까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자꾸 드냐면 사실 우리 이거 왜 영화 중에 그 친구라는 영화를 보면 그 친구에 보면 왜 유호성이가 이제 마지막 재판을 받는데 네. 다 내가 시켜서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제 아주 네. 장기형을 받잖아요. 그래서 네. 친구가 면회 와서 왜 그렇게 얘기를 너는 네.
그렇게 자기가 안 했습니다 하면 빠져나올 수도 있는데 왜 그랬냐 할 때 그때 명대사를 하잖아요. 네. 쪽팔리잖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 동네 조폭이나 양아치들도 대장이면 대장다운 모습을 보이잖아요. 네. 이 사람은 내가 보니까 정말 자기의 책임은 하나도 안 질려들고 이 재판도 거절하고 수사도 안 받고 밑에 사람들한테 다 책임 떠넘기고 도대체가 이해할 수가 없는 모습이에요. 그거는. 그렇습니다. 제가 임마누엘 칸트 이야기를 자주 인용합니다만 예. 책임지고자 하는 범위와 인격의 크기는 비례한다. 그리고 우리가 민주주의 원리상 높은 권한을 가지면 높은 책임이 따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이 하나밖에 없는 우리 아들 딸을 군대를 보낸 아빠 엄마의 심정으로는 아니 이 군인들에게 전투 개시를 명령할 수 있고 병력 전쟁 개시를 선포할 수 있는 이런 이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 그렇지. 이 엄청난 자리 아닙니까? 아니 우리 아들 딸들에게 나가 국가를 위해 싸워 죽으라고 명령할 수 있는 이 엄청난 이 자리에 그를 자신과 자신의 부인과 그 가족들의 범죄 은폐용으로 이 비상계엄을 발동을 했는데 그리 말입니다. 참. 아 이거 정말 너무나 무책임할 정도가 아니라 모골이 송연합니다. 예. 더구나 북한 공격까지 유도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외환죄까지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데 아무튼 그 윤석열 이야기를 한번 통해서 첫 이야기가 시작됐는데 사실 이제 감옥살이를 하고 나오셨잖아요. 네. 제가 이걸 처음에는 잠깐 밝히고 갔으면 좋겠는 게 이제 국회의원 5선의 당 대표까지 하신 분이 지금 국민들에게 아직도 좀 생소하거든요. 소나무 당 대표라 그러면 또 여전히 재판을 받고 있고 또 전당대회 당시에 돈 봉투를 줬다는 혐의로 또 구속됐다가 이거 무죄를 선고받았죠. 아무튼 네. 이런 청취자들 위해서 잠시 그 사건의 내용, 진행 상태 그리고 이제 소나무당 창당 이런 얘기를 아주 짧게 좀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긴 이야기겠지만. 네, 2021년도 5월 2일 날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었습니다. 예. 저와 홍영표, 우원식 세 분의 후보가 출마를 했는데 네. 선거 바로 앞둔 4월 27일 날 돈봉투를 나눴던 사건이 이제 이정근이라는 사무부총장의 녹취록을 통해 밝혀졌어요. 예. 그래서 그게 연일 국내 언론에 나오고 있었는데 저는 당시에 파리에 의에세표라는 파리 국제 경영대학원의 방문 교수로 거기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사건이 터져서 제가 바로 들어왔죠. 들어와서 이제 해명하겠다. 나는 몰랐던 일이지만 저를 당대표 당선시키기 위해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 당대표도 사표 냈으니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탈당하는 것밖에 없다. 이재명 대표와 당원들에게 누를 끼쳐 죄송하다. 탈당해서 내가 법적으로 싸우고 돌아오겠다. 법적으로 나는 무죄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게 일관되게 지금까지 진행됐는데 저를 잡으려고 녹취록 3만 개를 이제 영장도 없이 별건 수사로 다 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자기들끼리 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거기에서도 송영길 후보가 뭐 돈을 준비해서 뭐 뿌려라 이런 말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단지 사후에 송영길한테 보고했냐 안 했냐 이게 논란만 되는데 사후 보고는 범죄 성립 요건에 관계가 없어요. 내가 뭐 돈을 준 것도 아니고 뿌리라고 지시한 것도 아니고 아마 선거 참모들끼리 아마 그렇게 하게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걸로 부족하니까 별건으로 제가 있는 싱크탱크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후원금을 정착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하고 또 그 중에서도 4천만 원을 제3자 뇌물죄로 해서 세 가지로 저를 이제 한 건데 엮었군요. 예. 이제 무죄가 났습니다. 3자 뇌물도 무죄가 나고 이 검사의 이것도 별건 수사로 판명이 돼서 무죄가 났고 지금 싱크탱크인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의 후원금이 송영길의 정치자금이다. 이렇게 이제 유죄를 한 거죠. 근데 항소심에서 다투고 있고 저는 이 정치자금 위반에 대해서 저 싱크탱크에서 돈을 갖다 쓴 게 하나도 없고 제가 오히려 거기 돈을 내고 있습니다. 예. 싱크탱크에. 그리고 그래서 검사가 구형을 할 때 추징금 구형을 못했어요. 물론 정치자금법 위반이 7억 3천인가 된다는데 보통 추징을 하거든요. 그래서 재판장이 왜 추징 안 합니까? 그러니까 검사가 피고인이 쓴 돈이 아니기 때문에 추징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를 2년형으로 해서 한 11개월 지금 살았습니다. 이제 항소심에서 저는 무죄를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예. 완전 무죄를 받아가지고 그 사는 것들도 다 보상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저
그 정도로 살아오신 이야기 잠깐 좀 신변 얘기 듣고요. 이재명 정부에 대한 평가를 좀 잠깐 듣고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 국무회의 공개적으로 진행하는 모습 보셨죠? 네. 아 그때 많이 놀랐어요. 아무튼 뭐 네. 중대재해 상습조를 일으키면 반드시 강력하게 응징해라라고 하는 그 노동부 장관하고 하는 대화도 그랬고 네. 또 국방부 장관한테 국방일보 기강 잡아라 이런 이야기도 하는 게 많은 국민들이 이제 시원한 사이다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요. 국민은 또 타운홀 미팅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상당히 또 이렇게 국민과의 소통하는 모습도 보기 좋고요. 어떻습니까? 이제 2달 딱 됐는데 이 초반에 이재명 그 대통령의 2달 네. 어떻게 한번 평가하십니까? 윤석열은 제발 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들의 바람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재명 대표는 일 좀 줄였으면 좋겠다. 너무 열심히 한다. 거의 워크홀릭이죠. 예, 술꾼이냐 일꾼이냐 누구를 선택할 거냐 이렇게 제가 유세를 했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타고난 일꾼인 것 같습니다. 너무 일을 즐기고 열심히 하고 있고요. 우리 실제로 또 자신감의 표현이다. 투명성을 강조해서 성남시장 시절에 누가 돈을 주거나 무슨 청탁을 못하도록 시장실을 다 CCTV를 설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죠. 그래서 그 이러한 원칙이 의료 사고 방지를 위해서 수술실을 CCTV 설치하자고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걸 관철시켰고 마찬가지로 국무회의에도 이렇게 투명하게 함으로써 예, 국민이 주인되는 국가 또 당 대표 시절에는 당원들의 참여를 넓혀서 당원이 주인되는 정당 이런 일관된 철학이 관철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굉장히 그 전망을 밝게 하시는 거죠. 네. 사실 누구보다도 이재명 대통령 만드는데 많은 몸과 마음을 다 주신 분 아닙니까? 계양구 지역구까지 또 넘기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넘겼다는 표현보다는 네. 우리 계양구 주민들께서 유권자들께서 이재명 그때 후보를 받아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고 그때 밖에 있었으면 이 검찰의 정치 탄압으로 사실 구속될 위험이 컸기 때문에 견디기 힘들었겠죠. 예,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통해 복귀하는 게 맞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당시 대통령 후보에 출마했던 윤석열은 대통령이 되었고 예. 또 당내 경선에 후보로 나왔던 홍준표 씨는 대구시장이 되고 안철수 씨는 또 국회의원이 됐는데 왜 이재명 거의 뭐 역대 최대 득표를 얻은 1,300만 정도였던가요? 그렇게 얻었던 분을 장 외에 놔둔다는 것은 국민 통합의 원칙상 맞지 않는다. 맞지 않다. 그리고 더구나 당 내로서는 저는 열심히 싸웠던 송영길, 이재명이 대선 패배의 책임을 모두 지고 뒤로 물러나고 오히려 내심 이재명 떨어지기를 바랬던 세력이 당권을 먹기 위해 다시 들어온다. 예. 그건 용납될 수 없는 저로서는 저의 정치 인생이 부정되는 거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국회의원직을 획득해야 당 대표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또 하게 된 거죠. 알겠습니다. 최근에 8월 1일로 예고됐던 관세 부과를 이틀 앞두고 한미 관세 협정이 타결됐는데요. 상호 관세 15%, 자동차 품목 관세 15%, 반도체 의약품 품목 관세는 최애국 대우. 그리고 미국의 3,500달러 수준의 투자 펀드, 미국산 에너지 구매 뭐 이런 내용들인데요. 어떻게 이제 소고기와 쌀 추가 개방은 막았지만 이제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련돼서는 그대로 50% 추가 관세 유지되고요. 근데 트럼프는 무척 만족해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내부는 지금 보니까 평가가 좀 많이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무역 협상 타결에 대한 어떻게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습니까?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선방한 것으로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 대통령께서 나라의 힘을 키워야겠다 이런 말씀을 한 것에 어떤 복선이 있지 않느냐. 네. 그리고 사실상 지금 트럼프의 이 행위라는 것은 한미 FTA도 부정하고 좀 이례적인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정말 어떻게 보면 국제적으로 이 용납될 수 없는 이러한 이 일방적 행위를 하고 있는 건데 네. 저희로서는 뭐 여기에 또 적응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EU나 일본이나 똑같이 15% 관세를 받은 것은 그나마 선방한 게 아니냐. 가장 저희들이 걱정했던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룰라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어떤 응징한다 그럴까 하기 위해서 보소나로에 대해서 뭐 연대를 표시하고 일종의 사법 주권을 침해하는 그러한 행위 발언을 할 뿐만 아니라 50% 관세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보수 세력들이 다 그러기를 바랬잖아요. 그렇죠. 학수고대를 했는데
설마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저는 생각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 타결되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예. 이 협정으로 된 것도 아니고 말로 돼 있고 수많은 또 세부 항목에서 다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요. 당장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방위비 분담 문제나 주한미군 문제 같은 경우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실 긴장감을 가지고 대응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방위비 분담금 얘기가 나온 김에 네. 지금 100억 불 내라고 한 것이 아니고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미 그런 공개적 표현을 많이 했는데 그거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주한미군의 목적이 뭐냐부터 대응을 해야죠. 그렇겠죠. 이게 뭐 지금 북한 방위만에 있는 게 아니라고 자기들이 주장하잖아요. 예, 전략적 유연성이나 이런 거를 주한미군 사령관은 무슨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항공모함이라고 그러는데 중국 견제하기 위한 항공모함 비용을 왜 대한민국이 부담하냐 그렇죠. 설명을 해야죠. 그래서 그 목적에 따라야 되고 지금 우리나라는 필요에 따라 돈을 준 게 아니라 총액으로 그냥 주는 거잖아요. 지금 1조 5천억 정도를 지금 주고 있는데 지금 2조가 남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현금으로 돼서 어디 쓴지도 확인도 안 돼요. 국정감사도 안 됩니다. 이것도 불공정한 거예요, 사실상. 소파 위반이고.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한번 근본적으로 한번 부딪힐 상황이 올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평택 퀴즈 임대료를 내놔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대통령은 힘들더라도 우리 국민 시민단체 야당 의원들 특히 야당 의원들이 좀 세게 주장해 줘야 된다. 지금 야당 의원들이 한미 간의 관세협정 타결을 비판한다는데 미국 시킨 대로 따라가라고 항상 강조하던 사람들이 왜 못 얻었냐라고 말한 것은 좀 어불성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니 뭐 국민의힘이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네. 근데 제가 볼 때 상당히 앞으로 대통령이 힘들 상황으로 내몰릴 것 같아서 그래요. 그렇습니다. 특히나 그 전략적 유연성 문제만 해도 중국이 엄청나게 화를 낼 텐데 중국과의 관계도 또 우리 생각해야 되고 또 방위비 분담금만 해도 그 많은 돈을 내놓으라고 할 때 그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못 내놓겠다. 너희가 도리어 주둔비를 내야지 뭐 이런 이야기를 과연 우리 대통령이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더라도 박정희 대통령 때를 상기해 보면은 75년도인가요? 카터가 이제 주한미군 철수한다 그러니까 갈 테면 가라고 그때 뉴스위크인가? 이거 그렇게 미국 얘기했죠. 미디어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주국방하겠다. 미국에서 고정하십시오. 철수 안 합니다. 이렇게 거꾸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윤석열이 좀 흉내 내려고 그랬지만 윤석열과 트럼프의 차이는 트럼프는 약간 미친 척하지만 실제 미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교섭력을 예,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 맞습니다. 윤석열은 진짜 미친 거고 그렇죠. 그게 차이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성동격서하고 예측 불가능한 것을 세게 질러서 실질적인 양보를 받아내는 이런 협상의 기술 체계 자기가 써놨어요. 그렇게 한다고 그렇죠. 자기가. 미치광이 전술입니다. 예. 그걸 보고 있는 건데 이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당당하게. 해가면은 바꿀 수 있다. 지금 철강 50% 이것도 저는 다시 이제 내고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겠죠. 좀 더 힘을 차지해서. 알겠습니다. 아무튼 당당하게 하라. 네. 예. 대표님은 이제 얼마 전에 그 부산 발전 전략 강의를 하셨는데 그래서 방위 산업, 조선, 원전 산업을 언급하면서 예. 한미 간의 전략적 협력이 가능하다 뭐 이런 말씀을 예. 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번에 우리가 소위 말하면 마스가라고 예. 이제 우리의 조선업이 그러니까 미국의 조선업을 부흥시키고 이렇게 세우는데 이제 큰 힘을 발휘한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것 일단 그 얘기를 먼저 좀 하고 가야 될 텐데 그렇게 그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죠. 그 부산 발전 전략에서 얘기하실 때 네, 그렇습니다. 그랬죠. 예. 근데 예전에 문재인 정부 당시에 왜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을 하셨잖아요. 네. 그 당시에 이제 러시아 특사로도 파견도 됐었고 푸틴하고의 또 친분도 계시고 그 당시에 이제 북방 경제야말로 이제 새로운 블루 오션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사실 그 사이에 완전히 이제 역전됐어요. 러시아와의 관계는 완전히 우리 서먹해졌고 북러 간의 혈맹이 돼 버렸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의 이 당시에 가졌었던 그 큰 그림은 지금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당시에 쇄빙선으로 북구 항로를 깨자 뭐 이런 꿈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도리어 그 조선업이 그 쇄빙선이 이제 미국과의 조선 협력으로 바뀐 거냐 좀 이런 소외도 있을 거고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누구보다도 또 애정도 많으셨는데. 네, 전 러시아의 관계가 풀릴 수밖에 없다. 시간의 문제지. 그리고 트럼프 집권 이 4년 동안에 이 미러 간의 협상이 타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트럼프의 생각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중국과 러시아는 가까워질 수 없는 사이다. 항상 미국의 기본 전략은 소련 때부터 소련과 중국을 분열시켜서 그렇죠. 닉슨이 중국을 방문해서 키신저가 그 역할을 한 거잖아요. 그랬죠. 근데 이제 거꾸로 그때는 주적이 소련이었기 때문에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과 미국이 국교 정상화를 1979년도에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89년 10년 후에 소련이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그 10년 동안에 중국과의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견제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거꾸로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과 러시아가 협력해야 될 단계에 와 있는 건데 그걸 역키신저 전략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의 생각이 딱 맞아요. 자기는 이 러시아와 중국을 분리시켜서 러시아의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게 트럼프 생각이기 때문에 저는 4년 안에 뭔가 이 돌파구를 찾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와 동시에 북미 간의 협상도 뚫어내려고 할 것이다. 이 상황을 잘 예의주시하고 우리 이재명 정부가 이 흐름을 잘 활용해서 남북 관계를 뚫어내고 북미 간의 국교 정상화되도록 도와야 된다. 문재인 정부 때 기회가 열렸습니다만 실패했잖아요. 그런 기회를 찾기 위해서 총력을 다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그런 기회가 오면 러시아로 다시 또 달려갈 마음이 계시겠군요. 그렇습니다. 어디라도 저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곳에서 뛰어볼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그 마스가에 대해서는 좀 하실 말씀 없습니까? 미국과 지금 미국의 조선 산업이 거의 바닥이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해양 전략에서 지금 중국이 항공모함 지금 두 대를 추가해서 한 4대 항공모함 전력을 만들고 있고 구축함도 늘려가고 있는데 지금 미국은 구축함이 노후화되고 있고 MRO도 필요하고 그렇죠. 또 신주 건설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나라에다 수주해서 건설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그거를 바라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여기 와서 투자를 해라 이거 아니에요, 미국은? 아예 조선소를 차려라. 그렇죠. 이게 존스법에 따라서 미국에서 이게 신주 건조된 배가 아니면은 해운에 투입될 수가 없습니다. 그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그래서 일부 투자는 불가피하다. 우리가 현대자동차가 미국 시장을 위해서 엘라바마에 투자한 것처럼 우리가 미국의 조선 그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조선소 투자한 것은 나는 오히려 땡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조선 수요가 미국 시장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유럽이나 이쪽은 계속 우리나라 LNG 선박은 세계 최고입니다. LNG 더구나 쇄빙 기능까지 같이 가지고 있는 건 최고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 조선 15척을 러시아에 팔았는데 러시아에서도 푸틴이 한국에서만 그냥 발주해가지고 가져온 것은 안 된다. 러시아의 조선 산업을 붕시켜야 된다. 그래서 쯔베지다 조선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러시아 말로 별이라는 뜻인데 제가 현장 조선소도 다녀왔어요. 네. 여기에 우리 DSMC 지금 하나오션으로 바뀌었죠. 여기가 다 투자를 했습니다. 여기다 투자를 해서 같이 거기서도 신주를 만들던 중에 이게 관계가 중단됐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1,500억 달러 조선 산업 투자한 것은 특별하게 문제될 게 없다. 오히려 활용할 수가 있다. 미국 조선 시장을 장악하는데 나머지 2천억 달러는 김영범 실장이 설명한 대로 그 실링의 문제이고 프로젝트 하나마다 그때그때 이게 관여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직접적 투자보다는 보증 이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우리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요. 근데 참 재밌네요. 그러니까 이 미국에도 우리 한국의 기술로 조선소를 차리고 러시아에도 또 우리 한국의 기술로 조선소를 그렇습니다. 차린다니까 역시 우리 조선 강국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단 우리 정주영 회장께서 예. 거북선 그 돈 지편 하나 가지고 그러니까요. 울산에 계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런 정말 대한민국의 에너지가 네, 참 대단합니다, 그죠? 그게 제가 이제 하나 플러스했던 것은 네. 원전 기술을 레버리지로 쓰자. 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레버리지가 활용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AI 시대에 지금 전력 수요가 2.5배로 더 필요하다 그러는데 지금 예. 재생에너지로는 공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원전을 현재 100기가와트인데 400기가와트로 늘리겠다는 거거든요. 예. 당장 웨스팅하우스에 10개 원전 추가 건설을 행정명령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이거를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웨스팅하우스는 없기 때문에 우리 한수원과
두산 에너비리티와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이걸 투자를 주도하면 우리가 미국 원전 시장을 다 우리 기술과 힘으로 장악할 수가 있다. 그리고 트럼프에게는 한 2천억 달러 정도 돼요. 이 투자 규모가. 또 새롭게 자기가 국내에 선전할 수 있는 선전할 수 있고. 뭘 실마리를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번에 투자하기로 했던 그 금액들이 크다라는 문제는 도리어 우리에도 또 하나의 기회도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한미 FTA도 저는 우리 민주당 많은 이제 진보적인 분들이 되게 걱정을 했지만 저는 그때 노무현 대통령 한미 FTA 특위위원장을 맡아서 강력히 지지했던 이유가 왜 미국한테 우리가 먹힐 생각만 하냐? 우리가 미국 시장을 먹을 수가 있다. 가물치 우리나라 가물치가 미국 지금 강을 다 장악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스네이크 피쉬라 그러는데 그랬는데 참 오늘날 한미 FTA는 어디로 간 겁니까 이거? 글쎄요. 그러니까 그 한미 FTA를 비판했지만 오히려 한미 FTA가 미국에 불리하다고 지금 그런 말입니다. 거꾸로 그러니까 격세지감입니다. 저 격세지감이에요 정말. 이제 그 얘기는 저 정도 하고 한번 다른 또 질문 한번 던지겠습니다. 네. 이게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재밌는 얘기를 얼마 전에 했는데요. 네. 그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에 권성동 의원이 윤 전 대통령, 그러니까 윤석열을 당선을 위해서 이 신천지, 통일교 뭐 이런 사람들을 많이 집어넣어서 선거를 치렀다, 뭐 이런 거를 폭로를 했어요. 네, 네. 근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그런 일들이 가능한 겁니까? 사실일 개연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홍준표 시장을 고발을 해가지고 예. 수사가 됐으면 했으면 좋겠어요. 좋겠는데 고발 안 하고 있죠.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준표 시장 고발해라 이러고 있고요. 그러니까 수사 좀 받자. 이만희 씨한테 직접 들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홍준표 시장 이야기는? 그렇죠. 근데 저는 정광훈 목사를 만나서 직접 들었습니다. 많이 집어넣었대요. 신천지가 아니라 자기가 자기가 자기 주변 교회들 뭐 자기를 따르는 교회들 수만 명을 아마 한나라당 국민의힘 권리당원으로 다 등록을 시켜서 입당을 시켰다. MB를 그 후보로 만드는데 음. 크게 기여를 했고 그 다음에는 박근혜 만드는데 기여한 거죠. 그러면 이게 역사가 제법 된 거네. 이번 윤석열 때만 한 게 아니고. 정광훈 씨가 이걸로 선거법 위반 기소가 됐어요. 아마 벌금형인가 받았을 겁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 출마 못하는 겁니다 지금. 그때 출마한다는 말이 있었지만 그때 변호사가 황교안이었어요. 황교안 변호사였어요. 그래서 본인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황교안 변호사를 추천해서 법무부 장관 총리가 됐다고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게 전광훈만이 아니라 신천지 통일교 뭐 전광훈 할 거 없이 모든 그런 세력들이 다 개입돼 있는 그렇다고 문제인가요? 봅니다.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크다. 그리고 신천지가 자기 도와준 거에 대해서 윤석열의 은혜를 갚아야 된다 그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제가 윤석열 총장한테 직접 전화를 했다니까요. 그 당시에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 했죠? 예. 아니 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기 행정 권한을 가지고 예. 대구 그 장례식장에 조문했던 신천지 교도들이 예. 코로나 확산의 주 매개체가 됐는데 그 명단을 안 내놓으니까 추적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내놔라고 한번 포위를 했어요. 그랬죠. 이재명 지사 직접 가서 예, 직접 이만희 갔었죠. 나와라. 예. 그게 우리나라에 큰 감명을 줬잖아요. 예. 그랬었죠. 근데 내가 그걸 보자마자 바로 윤석열 총장한테 전화해서 윤 총장 이거 왜 압수수색 권한을 가지고 바로 압수수색에서 이 명단을 확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또 소련말을 하더라고요. 잘 알아먹지 못하는 이상한 말을 하면서 이게 뭐 감염 위험이 있고 뭐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 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막 어려운 소리를 하더라고요. 이게 뭔가 있구나 이게. 그렇죠. 나중에 확인된 것은 결국 천공이나 건진법사 이런 사람들이 저기 또 영매니까 이만희도 관계를 잘 풀어야 된다. 그러니까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이런 세력들과 다 우호적 관계를 맺어온 거죠. 근데 가장 아이러니한 것은 보수 기독교들이 가장 비판하는 신천지 통일교 이런 세력과 그거 참 희한하죠. 힘을 합한 것을 다 알면서도 예. 소위 보수 기독교인들이 이에 대한 아무런 비판과 지적이 없이 그러니까. 윤석열을 지지한다는 것은 자신들의 신앙을 배신하는 행위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종교 특히나 기독교에서는 그런 무속 신앙인 걸 다 굉장히 비판하잖아요. 인정하지 않고. 그런데 그렇습니다. 왕자 새기고 다니고 하는데 왜 그런 사람들을 또 그렇게 또
열심히 지원하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십자가 전쟁을 가지고 무슨 예루살렘 성지 회복을 원했지만 다 그 안에 장사하고 인신매매하고 나쁜 그랬죠. 짓은 다 한 거 아닙니까? 이 그랬죠. 십자가 전쟁이라는 게 예. 이것처럼 이 종교 지도자들이 뭐 자신들의 종교 사상을 내뱉지만 실제로는 다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들이 자기 회개와 반성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를 쇄신하지 않으면 이 기독교가 계속 이제 몰락해 갈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요. 요즘은 뭐 점집으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애들도 젊은 애들이 교회를 안 가고. 참. 아니 뭐 그 어찌 보면 자업자득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참 그때 그 통일교와 신천지하고 했더니 모든 그 일종의 이제 선거 조작인데 그것을 직접 이끌고 지휘했던 사람이 권성동이라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그렇게 보십니까? 저는 뭐 이다 언론으로 나온 바로는 예. 통일교와 서로 유착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특검 수사에서 밝혀지겠죠. 수사를 하면 예, 나오는 예. 그 살아남기가 힘들겠죠 권성동은. 그러겠죠. 지난번에 그 강원랜드 사건의 그 취업 압력 이것은 어떻게 빠져나와서 무죄를 받았습니다만. 그렇죠. 그런데 민주당 당대표 선거 과정에 오늘 보니까 이제 정청래 당대표가 되셨는데 두 분 다 후보들이 박찬대 후보랑 정청래 후보가 내란 정당을 해산시키자 뭐 이런 걸 공약을 두 분 다 하고 있더라고요.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을 사례로 드는데 사실 이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을 해산시키는 문제는 그렇게 좋은 방식은 아니다라는 건데 지금 어떻게 보세요? 지금 국민의힘이 외환죄 내지는 내란에 동조한 당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수사 결과가 좀 나타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예, 아마 특검 수사 결과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예를 들어서 추경호 의원이 이제 수사 대상인데 추경호, 나경원 이런 분들이 사실상 계엄 해제를 저지시키기 위해서 우원식 국회의장한테 거짓말로 조금만 기다려달라. 그랬죠. 계속 예. 이 연기를 요청하면서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고 당사에 따로 모여서 이 의결 정족수를 모이지 않도록 했다는 것이 고의적으로 했다는 것이 드러나면 네. 이거는 유죄 아마 기소가 될 것이고요. 근데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지금 김문수 만약 후보가 이번에 당대표에 당선이 돼서 장동혁, 전환길 이런 사람들과 동일한 주장을 계속한다면 충분히 정당 해산 사유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국민의힘 해산되는 모습을 온 국민들 앞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곧 열리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국민의힘에 달려 있죠. 사회자님 말씀처럼 사실 정당을 해산하는 것은 아주 최후의 수단이야 되는 거잖아요. 민주주의 네. 국가에서. 근데 그 정당이라는 것이 뭐 극우든 극자든 간에 민주 헌정 질서를 부정하고 이것을 선동하는 세력에게 헌법적 권리를 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 전투적 민주주의, 방어적 민주주의 개념에서 정당 해산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에 촉구하고 싶은 것은 네. 최소한 이런 이 윤석열과 이런 소년보나 뭐 이 전광훈, 전환길과 손을 끊는 정당을 만들어야지 어떻게 이게 이 민주헌정 질서의 정당으로 유지되려고 그러는지 좀 고민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뭐 전환길 앞에 가서 뭐 장동혁이라는 사람은 판사 출신인데 뭐 자기가 되면은 윤석열 면회가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고 근데 저런 사람들이 판사였는데 저런 사람 밑에서 판결받았던 피고인들은 얼마나 황당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경원, 장동혁 다 판사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또 땅기현, 김기현, 땅기현도 다 판사들인데 그 말 나온 김에 예. 판사들이 또 많긴 하지만 이 사실 검찰 문제가 또 심각하잖아요. 예, 예. 그 사실 정치 집단에 대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이 검찰 문제 누군가를 죽이려 들 때는 그냥 수백 번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온 집안을 도륙내고 또 이 윤석열을 비롯한 검찰들이 저지른 뒤에는 한없이 관대하고 예. 근데 이들을 어떻게 개혁해야 하냐 근데 자칫 잘못하면 다시 조국 사태처럼 막 휘감을 수 있는 집단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한 사람의 법조인으로서 이 검찰 개혁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정과수처럼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대한민국 역사상 헌정사상 검사를 탄핵 소추해 본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우리 해봤죠. 민주당에서 예.
그 유우성 그 서울시 계약공무원 간첩 사건 조작 사건을 해서 공소권 남용으로 기각이 됐던 공소 기각이 됐던 그 안동환 검사를 처음으로 탄핵 소추했는데 그것마저 헌재에서 기각돼 버리고 기각됐잖아요. 그 뒤로 뭐 줄줄이 이정섭 그 수원지검 2차장 검사 네. 그 천암과 천암댁 그 관련해서 드러났지만 그것도 기각이 되고 이번에 이제 이창수, 조성원, 최재훈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무혐의 처분하는 검사들이 다 또 탄핵 기각이 됐는데 그래서 대통령은 2번 탄핵되는데 검사는 지금 한 번도 탄핵이 안 됐어요. 그만큼 우리나라 검사는 대통령보다 무서운 권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권력을 제거하는 것은 일반 검찰들의 이러한 과도한 권력을 이제 정리하는 것은 이번에 검찰청을 폐지하고 또 공소청으로 바꾸고 공소권 기소 수사권을 확실히 분리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건 모두가 공감대가 됐는데 빠른 시일 내에 이건 통과됐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정광석처럼. 뭐 정광석화는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예. 집중 논의를 통해서 뭐 이번에 정청래 대표도 뭐 강력히 이거를 공약했으니까 추석 전에 이건, 추석 전에. 통과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에는 지금 검찰 인사를 정성호 장관께서 하기는 했는데 이번에 구자연 같은 친구들을 뭐 등용은 잘 했는데 아직도 윤석열의 핵심 세력들이 검찰청 차장 지금 노만석이라고 그분이 조현천 그 비상기업 문건 사건을 수사 중단시킨 사람이거든요. 심각합니다, 이 양반도. 노만석이라는 사람도. 이게 대검 차장이잖아요. 그다음에 이진수 법무부 차관 다 윤석열 사단들이었고 그러니까 이 사람 성상현 지금 검찰국장. 인사가 어차피 한번 쫙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총장. 그렇죠. 이게 바꾸면서. 아마 저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성호 장관과 함께 이 조직을 안정을 시키면서 하나하나 개혁하기 위해서 좀 숨고르기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요. 일단 이게 그래도 잘 이제 당에서 잘 견제를 하면서 이걸 이 인사를 빨리빨리 개혁을 해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개혁은 아주 성공리에 잘 될 거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계시군요. 기대감이 있지만 염려도 있기 때문에 직접 싸워야죠. 예를 들어서 저는 제가 이제 돈 봉투에 제가 예민하잖아요. 그러니까 2017년도에 시청자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당시 안태근 검찰국장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이 검사들을 불러 모아놓고 최순실 수사 잘했다고 돈 봉투 100만 원씩 싹 나눠줬습니다. 소위 돈 봉투 회식 사건입니다. 그 국가예산인 특활비를 가지고 나눠준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들 뭐 다 제대로 기소도 안 되고 뭐 무죄 받고 다 허지부지 끝났는데 그러니까 이 기소도 단순히 김영란법 위반으로 기소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안태근이라는 친구는 우병우 사단의 핵심이었어요. 우병우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그 우병우를 수사하는 과정에 160차례 우병우와 서로 통화하고 기록을 상의했다는 거 아니에요? 완벽하니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 안태근의 이러한 우병우 검 수사 과정에서 문제점을 감찰이라고 만들어준 사람이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특별조사관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안태근이는 피내사자고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조사관인데 이 둘이가 만나가지고 회식하면서 돈 봉투 나눠준 거 아닙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게 라임 사태 김봉현하고 똑같아요. 나의엽 검사가 뭐 99만 원 뭐 청담동 룸사롱에서 대접받았다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화가 나는 게 이런 자들은 국가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자기들끼리 떡값 돈 봉투 나눠주는 놈들이 송년길의 전당대회 사건에 내가 관여한 것도 아니고 내 지지자들끼리 자기들끼리 거마비 뭐 한다고 돈 뭐 한 게 있었던 모양인데 이걸 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지금 2년째 주변 100여 명을 다 수사를 압수수색을 하고 근데 이런 검사 그놈들이 또 도이치모터스는 무혐의 처분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최재훈, 이창수, 조상원 이놈들은 용서 못할 것 같아요. 반드시 응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반드시 함께 응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많이 이제 안 남아서요. 예. 아까 하시던 얘기 중에 하나만 좀 추가로 여쭤보고 끝을 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트럼프 주변에 맴돌면서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그 로라 루머, 스티브 배너, 마이크 플린 같은 마가 그룹들이 있잖아요. 네. 이들이 이제 모스탄, 고든챙, 뭐 매트 슈랩 등 같은 네트워크를 형성해가지고 이재명 정부를 가리켜서 이제 중국에 포섭된 공산주의자들이다, 뭐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근데 이제 그들의 그 네트워크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세이브코리아 소년모, 전 국무총리 황교안,
그리고 전 국회의원 민경우까지 이어져서 큰 틀의 이제 한미 극우 동맹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 미국의 그런 극우 세력과 한국의 지금 저 아스팔트 외치고 있는 저 극우 세력들이 하나의 저는 이제 이 표현을 한미 극우 동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국민의힘도 거기에 같이 그 길을 걷게 될 거라고 보입니까? 국민의힘도 거기에 계속 말려 들은 거죠. 마가 그룹들이 미국 공화당을 장악해 가는 것처럼 예. 이 소위 말하는 아스팔트 이 극우 그룹들이 국민의힘을 장악해서 이렇게 이 당권을 찬탈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이분들이 이제 그런데 이 미국의 극우가 트럼프 대통령과 지금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아시다시피 그 미성년자 그 앱스타인의 그 문제점 가지고 지금 스티브 배넌 같은 경우하고 좀 부딪히잖아요. 미국 공화당 의원들도 리스트 폭로해라. 그건 왜 바보처럼 나 그런 사람들 지지 원치 않는다고 트럼프가 지금 선을 긋고 있고요. 지금 모스탄이나 뭐 또 누구죠? 고든챙. 고든챙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미국 주한 미국 대사로 뭐 지명돼 있다 헛소리를 하는데 트럼프가 할 일도 없고요. 할 리도 없고. 하면 우리가 아그레망 안 주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외교법상 아그레망이라는 것은 이 프랑스 말로 어리먼트,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쪽에 접수국 대사로서 자기가 동의를 해줘야 승인한다는 오는 거 아니에요. 거죠. 근데 예. 아그레망 권한은 우리 권한입니다.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의 국익에 반대하고 범죄 행위를 한 거잖아요. 이 모스탄은 사실 허위사실 유포 범죄 행위를 한 겁니다. 와서 바로 구속시켜야 돼요. 이런 사람을 트럼프가 대사로 임명할 리도 없겠지만 만약 임명하면 우리 아그레망 안 주면 끝입니다. 맞아요. 지 마음대로 무슨 조선 총독도 아닌데 부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라틴어로 페르소나 non grata, 페르소나 non grata. 예. 그러니까 이게 환영받지 못한 일종 기피 인물로 주장한다 이거 이것은 우리가 제네바 비엔나 협약에서 1961년도에 합의된 국제 룰입니다. 이런 사례가 많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있었고요.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미국 주한미 대사가 왔는데 우리가 아그레망을 안 줘가지고 돌려보낸다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외교 마찰이 좀 벌어질 텐데. 아니 그건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미국을 앱스타인 이런 미성년자 성착취 문제에 대해서 이게 사실이다. 이 리스트 속에 트럼프가 있다. 밝혀라. 이게 떠든 사람을 우리가 주미 한국 대사로 보내면 당신들이 아그레망 주겠습니까? 이렇게 싸워야죠. 할 말 없죠 그러면. 맞습니다. 예. 정말 트럼프가 나는 파리채로 이 모기 같은 모스탄 한 대 때려줄 것 같아요. 아이고 뭐 아무튼 헛소리 말아라. 당당하게 맞서자. 그렇습니다. 아니, 이게 있을 수 없는 예. 아니 상대국의 대통령을 범죄자 무슨 성범죄 무슨 강간 이런 뭐 정말 치명적인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대사로 보내는 것은 미국의 수준을 떨어뜨린 거고 그거는 미국 내 언론이나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아그레망 안 주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비난할 수가 없고 아그레망 거부할 필요도 없이 그냥 보류하고 있으면 돼요. 알겠습니다. 안 주고 한 달 두 달 기다리면 자기들이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할 일도 없습니다. 내가. 예. 오늘 모셔가지고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주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렇습니다. 계속 더욱 씩씩하게 살으셔가지고 그 밀려오는 그 재판 싸움 이기고 네. 새 정부에서 좀 큰 역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외치고 있는데 이 마무리하면서 네. 이 정치인 송영길 네. 향후 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를 한번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정치를 하면서 항상 그 공을 앞세우고 선당 우사의 개념으로 지켜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다 죽을 때 혼자 죽습니다. 신 앞에 선 단독자입니다. 키에르케고라 말하는 대로 우리가 누구를 보고 이 운동, 민주화 운동이나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역사와 민족을 보면서 하는 정치입니다. 저 송영길은 누구한테 의존하거나 누구를 보고 관계, 나의 뭐 입신 이것 때문에 정치를 해온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국회의원이 아니라도 뭐라도 제가 있는 현장에서 우리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국민을 위해 싸우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시기에는 이재명이라는 이 정권이 너무나 소중하게 얻어진 정권이기 때문에 저 몇몇 이재명 측근 사람이나 몇 사람이 전유할 그런 정권이 아닙니다. 우리 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으셨던 우리 5천만 우리 모든 국민을 대표하는 소중한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이 나라를 위해 정말 5년 동안 잘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뒷받침하고 보좌를 해야 된다. 특히 트럼프 시대에 이렇게 국제적인 압력이 들어올 때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 우리 국익을 지키는 것이다. 마치 공민왕이 정말 이 원나라 기시 일파들의 그 압력에 버틸 수 있었던 것처럼 공민왕이 우리 광해 임금이 명청 교체기 때 중립외교를 하려고 했지만 이 보수 반동, 인조 반정에 쓰러졌지만 물론 내부 문제가 있었습니다. 공민왕이나 광해에도 내부 문제가 있어서 빌미를 줬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려면 외부 공격이 할 수 있는 내부 빌미를 최소화시켜야 되고 그렇죠. 우리 내부의 어떤 잘못이나 부정이나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뒷받침하면서 외국의 압력을 이겨내고 이 민족의 운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아니 듣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자꾸 드냐면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이 네. 사실 그 누구보다도 자주적인 국가를 만들겠다는 꿈이 크셨던 분이고 그래서 사실 전자권 환수 문제도 누구보다 먼저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 당시 이라크 파병 문제나 또는 FTA 문제로 이 많은 시민사회 영역에 비판을 받게 되고 네. 또 보수 세력이 공격을 받게 되고 양협공을 당하면서 굉장히 어려워졌잖아요. 예. 말씀하시는 내용을 듣다 보니까 예. 지금 이재명 대통령한테 몰려오는 그 전자권 문제나 또는 그 전략적 자율성 문제나 또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나 이런 게 전부 다 지금 어마어마하게 이재명 대통령을 괴롭힐 텐데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내부에서부터 다 손잡고 같이 극복해 나가는 그래서 양협공이 아니라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그 미국으로부터 좀 당당한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들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보니까 정말 너무 이 소박하고 또 실력도 계시고 또 당당함도 같이 갖추신 이 송영길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세상을 보는 창, 세상을 여는 창, 세상을 바꾸는 창 김창현의 창이었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